자, 10차시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 예금입니다. 자, 예금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유입출금식 예금, 두 번째는 정기예금이 있어요. 자, 흔히 우리가 돈을 맡긴다라는 의미로,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면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정기예금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러한 정기예금을 통해서 그 돈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불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기에는 이율이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고 한약 2% 정도밖에 안 돼요. 2% 정도? 예. 2% 정도밖에 안 되고 2%면은 100만 원 넣었을 때 2만 원 받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1000만 원이면은 20만 원이죠. 그죠? 예. 그렇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 때까지 입출금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네. 그래서 억지로 이 입출금을 위해서 이 정기예금을 깼을 경우에는 이제 원금도 손실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은행에 가서 뭐 하면 돼요? 통장 만들려 왔어요 라고 하면은 자유 입출금식 예금으로 만들어 주죠. 이것은 입출금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뭐 돈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돈이 떨어져 나간다. 무슨 뭐 세금이 나간다. 또는 이번에 뭐 산다고 긁어서 그 돈이 나간다. 뭐 카드값 나간다. 라고 할 때 보통 어떤 계좌에서 나가요? 자유 입출금식 예금 계좌에서 나갑니다. 단 이렇게 자유로운 입출금 구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율이 굉장히 낮아서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입출금식 예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자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1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돈을 모은다라는 개념이에요. 돈을 모은다. 자, 아까는 돈을 맡긴다의 개념이 예금이었다면 적금을 돈을 모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적금 같은 경우는 자유입출금식 적금과 그 다음에 정기 예금이 있다면 적금은요 적금의 위치는 요 사이에서 조금 더 쳐주면은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쳐주는 정도. 사실 이 적금은요 시중은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1금융권이라고 하죠. 뭐 농협 또는 뭐 농협, 우리, 신한 이제 요런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적금에 대한 이율이 좀 낮아요. 사실은 정기예금부터 해서 모든 상품들의 이율이 다 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금융권 들어가면 뭐 새마을금고 뭐 또는 뭐 보험사에서 하는 그런 적금이나 예금 그 다음에 뭐 등등 뭐 다른 뭐 무슨 저축은행 이런 데가 뭐 2금융권, 3금융권 하거든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맡겼을 때 이런 적금이나 이제 이런 정기예금 같은 것들을 넣었을 때 돈이 잘 붙긴 붙어요. 시중은행들에 비해서. 그런데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다음에 우리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적금이랑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저축하는 개념이라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은다. 달달이 그러니까 또는 월 뭐 얼마씩 뭐 몇 년간 모은다. 이 개념으로 가는 게 적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적금은요 돈을 모은다라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쵸? 그런데 현재 대다수 은행의 이자는 뭘로 붙인다? 달리로 붙여주는 게 현재예요. 현재 적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적금에 이자 붙이는 방식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리고 하나는 복리예요. 아까 제가 보험 얘기했었잖아요. 보험에서 하는 이런 적금 개념은 보통 복리로 붙여줘요. 또는 뭐 1억 만들기 해서 은행에서 보험 상품처럼 파는 그런 적금이 있어요. 그런 이제 보험식 이제 적금 개념은 또 복리의 개념으로 붙어요. 근데 그 외에
단순히 일반 적금 같은 경우에는 단리 개념으로 붙어요. 자, 단리라는 것은 뭐냐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붙는 방식이야. 자, 가령 첫 번째 달은 30만 원 넣었어. 그럼 3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30만 원 더하기 알파에서 내가 30만 원을 더 부었어. 그러면 이자는 원래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30만 원 더하기 알파,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이자 더하기 30만 원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이제 이자가 붙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이 베타는 30만 원 앞에 30만 원 부었지. 그 다음에 이자를 빼고 다음에 또 넣어준 원금 있죠. 이것에 대한 이자가 바로 단리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첫 번째 원금에 대한 이자가 나왔죠. 그런데 두 번째 넣었을 때에 대한 이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이 이자는요 원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요. 이 돈과 이 돈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자가 붙는 방식이 단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라고 한다는 것이 단리로 했을 때는 돈이 확 불진 않아요. 예. 딱 정기적으로 붙는다는 개념,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단리로 하게 되면. 근데 복리는요,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쳐줘요. 무슨 말이냐면, 자, 똑같이 내가 30만 원을 넣었는데, 플러스 알파가 붙었어. 그러면 30 플러스 알파인 상태에서 내가 30만 원 또 붙죠. 그래서 나온 게 베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복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자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 거예요. 이자도 이 원금에 들어가면서 원금이 늘어난 만큼 이자도 같이 원금과 같이 합쳐져서 이자가 붙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에 이자가 더해져서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에 대한, 이걸 우리가 원리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리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 방식을 복리, 그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여주는 방식을 단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보통 적금은 단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보험 이런 것들이 좀 가미돼서 들어가서 뭐 한 10년 동안 모으는 걸로 하면은 복리를 해주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 10년 정도 되면은 한 복리로 했을 때와 단리로 했을 때의 이자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복리를 해주는 상품을 하면 좋은데, 뭐,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그러는 거지만,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아요. 네. 그거는 좀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다시, 은행은 손해보는 짓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과 채권과 펀드인데요. 자, 주식은,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가 있고, 기업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개미라고 부르거든요. 이 개미들의 수익 정보나 이런 것들은요, 금융기관이나 또는 외국인 같이 이런 정보를 정보 얻는 데에, 좀 이제 능숙한 사람들일수록 사실 주식의 수익률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개미인데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를 잘 얻는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잘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반 투자자의 개념은요, 굉장히 넓어요. 그냥 소소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집에서 이렇게 모니터 3개, 4개 깔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돌리면서 그때마다 환율 체크하고 뭐 체크하고 해서 여기가 잘 되겠네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개미예요.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개미라고 그러는데, 이 개미들의 수익의 여부는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보를 어디서 잘 얻어오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언제 그리고 누구보다 더 빨리 내가 얻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사실 수익의 여부는 정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쯤에 더 갖고 있다가는 가격이 떨어지겠다. 그러면 그 전에 팔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주식 투자라서 사실 타이밍도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언제로 할 것이냐, 그것을 참조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그죠? 개미마다 그 편차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하는 사람들은 얘기해요. 자기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아주 정석적인 대답을 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안 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채권은요, 국가나 또는 기업이, 자신들의 이제, 자금 융통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러니까 빚지는 한마디로, 차용증서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이런 차용증서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었을 때 이 채권을 가지고 가면은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돌려받아요. 그런데 이 채권은요, 내가 반드시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가능하거나 매매가 가능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펀드. 자, 아까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하는 개념이라면 펀드의 개념은 내가 주식에 넣을 돈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야, 내가 투자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네가 내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해봐라. 그게 펀드거든요. 즉 자신의 자금을 투자회사나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펀드 매니저나 투자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의 그런 방식, 영업 방식이나 또는 투자 방식에 맞추어서 주식을 사고 팔거나 또는 채권을 사고 파는 그걸 행위를 해요. 누구 돈으로? 여러분들 돈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그런 이제 소위 말해 수익이 생겼어. 그럼 그때 그 수익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펀드를 들어준 고객들한테 돈을 분배하는 개념이 바로 펀드예요. 그래서 펀드는요, 사실 적금이나 예금보다는 좀 수익률이 높아요.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펀드 뭐 까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어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위험을 줄이는 상품이지 무엇에 비해서? 주식에 비해서 예, 투자 위험을 줄이는 상품이지 아예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위험하다라는 거지. 주식보단 덜 위험한데 펀드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야, 내가 2천만 원을 오히려 역으로 까먹었잖아. 내 2천만 원 내놔. 이렇게 시비가 붙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들어서 투자한 사람은 말을 전해준 사람한테 그것을 손해배상할 수 있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못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자기 책임 원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래요. 자, 자기 책임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예시가 있죠. 전문가의 말을 듣고 투자했는데 손실을 봤다. 그러면 전문가는 당연히 내가 이 손실 본 거에 대해서 보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의 원칙은요, 비록 남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 하더라도 손실을 본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역시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책임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근대민법의 3대 원칙 중에 하나로서 같이 나와요. 아까 자기 책임의 원칙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니까 소유권 자유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소유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야, 이 펜은 내 거니까 내가 펜을 쓰던지 안 쓰던지 버리던지 빌려주든지는 전부 누구 자유다? 내 자유다. 즉, 자기 소유물에 대한 수익과 처분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소유권의 방해와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에 대해서 제거를 하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땅에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있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내가 문제시 하는 거야. 뭐냐? 야, 니 내 땅이라고 왜 농사를 짓냐? 그러니까, 이거 뭐 니 땅인지 몰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싫으면 뭐 해야 돼요? 그럼 갖고 나가라. 아니면 이 땅 원래대로 돌려놔라. 했는데, 이 사람이, 싫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예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을 하면은 100% 주인이 승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원칙이 바로 소유권 자유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 사적 자치의 원칙. 자기의 권리와 의무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취득 및 상실된다라는 원칙이다. 사실 이 근대 민법에 와가지고는요, 권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권리라고 한다는 것을 법이 그 권리를 제한하기 시작을 해요. 권리라는 개념, right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 권리를 제한을 하고 의무라는 것도 넣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은 내 의사에 의해서 권리를 얻을 수도 있고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다. 너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에요. 아까는 소유권이고 지금은 내 그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천만 원, 그쵸? 1인당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는데, 이것을 은행이, 사실, 이렇게 무조건 그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은행들로 하여금 이 관련된 금액을 걷어와요. 그 다음에 걷어와서 그 금액이 소위 말하면 뭡니까? 예금보험공사와 은행이 서로 보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은행이 파산을 하거나 부도가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자기한테 돈을 맡겼던 사람들한테 돈을 못 줘. 그럼 그 돈 5천만 원까지를 누가 주느냐면 예금보험공사가 주는 거예요. 그럼 가령 내가 7천만 원을 넣었는데 원리금이 7천만 원인데 만약에 A라는 은행이 부도가 났어요. 그랬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나한테 주는 돈이 얼마까지라고? 5천만 원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날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주는 예금보호자 제도는요, 예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증권과 펀드 이런 투자 상품은 보호에서 제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학습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요, 이제 대학교 지나가서 이제 돈 좀 벌시고 이러면은 내 소득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이 예금과 돈을 모을 때는 적금, 돈을 맡길 때는 예금. 그 다음에 그 외에 내가 자산 증식을 위해서 주식, 채권, 펀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부동산 가격이나 또는 이 부동산의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보셔서 이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나라에 의해서 거기 이제 도로가 났을 때 그 도로 주변에 땅이 있으면 대박이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뭐가 세워지겠어요? 가게가 세워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땅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좋죠. 그런데 아무도 안 사는 땅에다가 해놓고 땅을 팝니다 이러면 땅이 팔리겠냐고요? 안 팔린다는 거죠.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나 펀드나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많은 걸 알아보시고 해야 돼요. 왜냐? 그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한테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이제 거의 다 마쳤고요. 이제 수요일 날 직접 뵙고 이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수업들을 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제출하셨던 과제물 가지고 제가 과세특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제출하지 않으시는 만큼, 그 다음에 제출을 아예 안 하신 만큼,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써드릴 과세특은 없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열심히 해주신 분들은요, 열심히 해주신 만큼, 예, 성과를 당연히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성과는 못 가져가시겠죠. 그쵸? 없는데. 예.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하느라 여러분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요. 이제 수요일날 보시게 되면은 즐거운, 그 다음에 활기찬 표정으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내용부터는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